네, 안녕하세요. 이번 논문 세미나는 To Transformer Really Perform Best for Graph Representation입니다. 본 논문은 이제 오늘 소개할 본 논문은 그래프 네트워크에 관련된 논문인데 기존에 이용하던 GCN 저희가 알고 있는 뭐 GNN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는 트랜스포머 계열의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논문을 좀 설명하기 앞서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래프 네트워크 자체가 사실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었던 거는 세 가지 태스크 중에서 노드를 잘 표현하는 그런 노드에 관련된 방법론들이 주로 많이 이용이 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노드 리프레젠테이션 말고 이제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 자체도 상당히 많은 태스크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방법론을 조금 살펴보면서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것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GCN을 사용하던 노드 리프레젠테이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간단한 소개와 그래프오머로 불리는 해당 방법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이제 뭐 그래프에서뿐만 아니라 트랜스포머가 왜 CNN 그리고 RNN과 비교를 해서 더 우월한 성능을 보였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뭐 많은 분들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트랜스포머는 로컬 리셉시드 필드에서 정보를 받던 기존의 CNN과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글로벌 리셉시드 필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NN과 트랜스포머의 가장 큰 또 차이점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RNN은 순방향 혹은 역방향으로도 이용하게 되지만 단방향으로서 오는 정보의 축약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사실 어텐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정보의 이런 RNN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보의 이런 손실되는 것을 최소한하게 방지를 했고 또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어텐션 계열을 조금 더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트랜스포머 자체가 이 그래프에서 어떤 차이점을 있는지 이 그림으로 딱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GCN 그런 방법들에서는 사실 이 레이어를 쌓음으로써 레이어가 층층이 쌓임으로써 우리가 로컬한 정보를 받고 또 그 로컬한 정보가 여기로 쌓이고 여기로 쌓이고 이 정보를 다시 일로 전달하면서 투 레이어가 됐을 때는 여기 정보까지 모두 다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되는 방식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즉 CNN과 똑같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 방법 자체가 GCN이라고 불렸었고요. 근데 우리가 트랜스포머를 쓴다는 얘기는 애초에 한 번의 정보를 여기에 있는 정보가 어텐션이 걸려서 여기로 다이렉트로 전달이 되는 방식을 우리는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우리는 글로벌한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트랜스포머 계열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장 큰 우리가 CNN을 쓰던 방법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있었던 그래프를 제가 그 위치 정보 같은 걸 제가 막 없애고 그냥 그래프상의 공간에서 이걸 나타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이 노드가 이 그래프의 형태가 지금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나요? 다른 그래프죠. 즉 우리는 이 노드의 이 위치 정보를 우리는 입력을 해줘야 앞서 있었던 그래프와 여기 있는 그래프가 동일한 그래프로 우리는 인코딩을 해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구조적인 정보를 반영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사실 트랜스포머는 가지고 있는 게 어텐션의 방법이고 어텐션 값을 샘플 어텐션 값을 가지는 그냥 트랜스포머 블럭은 어텐션의 그냥 블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NLP에서도 그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할 때
그 트랜스포머의 그 문장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 포지션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인풋으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같이 사용을 하죠. 그런 것처럼 그래프에도 구조적인 정보, 그래프의 위치적인 정보를 반영을 해줄 수 있는 특징을 입력을 해줘야 우리가 트랜스포머를 제대로 사용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방금 구조적인 정보를 이제 이 논문에서 어떻게 할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링크 프레딕션 이러한 태스크는 두 가지 태스크는 노드 단위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태스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을 해서 그래프가 어떤 것인지를 예측을 하는 태스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특정 노드에만 라벨링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의 연결 정보를 통해서 뭐 프로파게이션이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프로파게이션이 일어나면서 이 노드는 초록색이고 이 노드는 빨간색일 것이다. 이런 거를 예측을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시를 두고 설명을 해 보라고 하면은 해당 노드에 만약에 이렇게 논문에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해요. 이 논문은 뭐 과학 저널, 이 논문은 뭐 사회 계열의 뭐 논문 뭐 이런 식으로 주제가 있을 건데, 그런 카테고리를 다 라벨링이 있다고 할 때 이 논문과 연결된 다른 이제 라벨이 없는 노드는 어떤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태스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태스크 자체는 이 각 노드 X가 노드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Y 라벨롱은 노드의 라벨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라지 그래프, 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 라지 그래프에서 노드 기준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링크 프레딕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소셜 네트워크 구조가 있을 때 이 구조에서 이제 친구 추천을 해야 될 건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친구가 한 달이 건너서 친구면은 친구를 추천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을 링크 프레딕션을 했을 때 실제 태스크를 진행할 때는 만약에 실제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를 끊어내고 이 두 사람이 친구일까 아닐까를 보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이런 인풋이 들어오면은 이 특정 스레시홀드가 넘으면은 추천을 해주는 그런 친구 추천 시스템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인풋으로 이 노드와 이 노드 두 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노드 페어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y 값, 엣지의 바이너리 여부를 우리는 수행하는 태스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태스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노드가 인풋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드를 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데이터 다 이런 라지 그래프에서 노드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노드 단위로 이루어지는 태스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라지 그래프이기 때문에 사실 인풋으로 이 모든 그래프의 정보를 한 번에 넣을 수 없다라는 것도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GCN이라는 방법이 많이 연구가 됐었고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떤 태스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그래프 자체를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제 이 그래프 통째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있었던 방식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노드마다 리프레젠테이션 다 이렇게 원래 표현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노드 자체를 여러 개가 있는 거를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되니까,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민을 쓰던지 아니면은 뭐 맥스 밸류를 취하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통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노드를 그래프로 통합하는 과정이. 그런데 사실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를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리프레젠테이션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걸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사실 이걸 리프레젠테이션 해서 이거를 이제 특정 라벨과 관련된 그래프를 표현을 하는데 더 적합하지 않겠냐라는 게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가장 큰 포인트다, 차이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태스크 자체는 뭐 화학 성분이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화학 구조, 분자 구조에서 이제 스몰 그래프를 이제 분자 구조로 생각하면 스몰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자체를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수의 그래프가 인풋으로 들어가는 태스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퀘스천으로, 이거는 이제 다른 논문에서 사실 좀 보다가 오늘 얘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링크 프레딕션이라는 태스크가 있고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태스크가 있을 때, 이거 링크 프레딕션에는 사실 여기 이제 라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라벨이, 이 라벨의 정보를 같이 활용을 한다면은 링크 프레딕션이 성능이 더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생각을 할 때는 당연히 라벨 정보 있으면은 이 노드를 더 특징을 라벨에 대한 특징을 좀 더 나타내 주니까 더 당연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논문에서 발표된 논문이 있었는데, 이건 유립스에서 발표됐던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예시를 들더라고요. 호모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설명을 할 때는 해당 그래프 라벨이 있을 때, 이게 1번 라벨이라고 하면 1번 라벨이 연결된 엣지로 연결된 그래프는 사실 비슷한 라벨을 똑같은 라벨을 좀 가지고 있을 거니까 엣지로 연결이 됐다, 이웃이겠다 라고 저희가 사실은 가정을 하잖아요, 그래프에서. 근데 실제 세상에서, 리얼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잘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반영이 쉬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1번이면 다 이웃이 다 1번이에요. 지금 이렇게 다 1번이라서, 이렇게 있으면 사실 이 1번에 관련된 라벨을 잘 표현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이웃들과 이 노드 간의 이런 특징을 뭔가를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건데, 예를 들어 이렇게 2, 3, 4 엣지들이 다 다른 특징이라면은 사실 이 라벨은 이 노드와 이웃을 뭔가 표현해 주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드 리프레젠테이션에서 꼭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했을 때 성능이 좋아진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앞서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이 그래프를 하나의 노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 과정을 일반적으로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리드아웃 태스크라고 합니다. 리드아웃 펑션이라고 합니다. 리드아웃 펑션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거 자체로도 리드아웃 펑션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하나의 스페시픽한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논문 중에 GIN이라는 논문이 있고, 이 GIN에서는 그냥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해서 하나의 리프레젠테이션 하나를 더 만드는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거 아니면은 사실 이제 풀링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 방법 중에서 뭐 디플링, 뭐 민커플링,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그 대표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특정 노드를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대표하는 것을 리드아웃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노드를 표현을 하고 노드를 표현한 거를 리드아웃으로 만들어서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 과정을, 이 리드아웃이라는 것을 어쨌든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되니까 뭔가 정보에 대한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또 노드에서 하나의 단계를 더 거치니까 그래프를 나타낼 때 있어서 뭔가 노이즈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사실 노드 단위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노드는 하나의 인풋 노드스가 되는 거죠. 노드스가 들어가서 그냥 그래프를 통째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룰 논문인 그래프포머는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서 처음에도 설명했지만 트랜스포머에 그래프의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구조적인 정보를 인풋으로 넣음으로써 그래프의 위치 정보를 주고, 그리고 그래프의 유클리디어한 공간에서 표현이 될 수 없었던 그래프의 구조적인 정보를 어떤 식으로 넣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해서 그래프의 구조적인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프의 구조적인 특징이 무엇일까 라고 지금 계속 좀 잘 생소하신 분들 혹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예시가 있는데요, 이 예시에서 왼쪽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우리가 눈으로 딱 봤을 때 달라 보이죠. 달라 보이는데 그냥 연결된 여부를 이 분홍색 노드 기준으로, 분홍색과 파란색 노드를 기준으로 자기와의 연결된 디그리를 한번 이렇게 적어 볼게요. 디그리를 적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1번과 2번이 차이가 있다는 거를 이 디그리를 통해서는 알 수가 있나요? 지금?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왼쪽 그래프,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가 다르다라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말로서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은, 한번 제가 한 10초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일단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숄티스트 패스 같은 경우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까지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 얘는 숄티스트 패스가 하나, 둘, 셋, 3스텝으로 갈 수가 있고, 이 그래프에서는 이 그래프 죄송합니다. 이 왼쪽 그래프 왼쪽 위 그래프를 예시로 들게요. 얘는 2스텝으로 갈 수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3스텝으로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특징이 얘는 사실 두 단계로 갈 수 있는 노드 거리고 얘는 세 개 거리만큼 갈 수 있는 그래프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사실 단순한 거죠. 사실 엣지의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르다라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GAT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GAT 같은 경우가 사실 트랜스포머와 상당히 유사한 그 구조인데, GAT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노드 인풋이 노드 수가 있고 인풋 차원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뭐 선형 변환을 해서 쿼리 키 밸류를 만들죠. 그렇게 만든 다음에 쿼리와 키의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같은 거를 계산을 한 다음에 마스킹을 씌워서 이런 세퍼텐션 맵을 만들고 이걸 다시 밸류와 이렇게 밸류 인베딩 된 밸류 테이블에 계산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트랜스포머와 이제 차이를 굳이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이제 마스킹에 대한 정보는 사용하지 않죠. 사실 마스킹에 대한 정보 사용하지 않고 포지셔널 인코딩을 인풋에다가 이렇게 같이 넣어주는 게 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GAT 같은 경우에는 서브 그래프 자체에서 진행이 되는 방식이고, 위 같은 이제 트랜스포머 자체는 전체 그래프에서 진행된다라는 것도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프포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포머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할 때는 요 부분은 사실 이제 트랜스포머 블락이죠. 트랜스포머 블락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관련된 다른 자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노드 피처는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오늘 포인트로 볼 거는 이제 1번 센트럴리티, 2번 엣지, 3번 스페이셜 인코딩 요 세 가지를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리티 인코딩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할 때 우리는 그래프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얘기를 할 때 센트럴리티를 꼭 항상 설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센트럴리티라는 것은 정의가 무엇이냐면은 그래프에는 사실 어떤 특정 노드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페이지 랭크 같은 거를 예시로 들 때 파워 블로거의 블로그가 훨씬 더 전체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 있어서 영향력이 더 큰 것처럼 꼭 그래프에는 센트럴리티라는 중심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산을 할 때 단순히 디그리를 통해서 혹은 betweenist, closeness, page rank, eigenvalue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뭐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냐 엣지들이 그거에 따라서 많이 연결될수록 당연히 허브가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런 얘기고요. 뭐 비트윈리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두 개 사이에서 연결될 때 자기가 꼭 지나가는 게 얼만큼 가중치가 있냐 뭐 이런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데 이런 예시는 한번 찾아보시면 더 많은 설명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센트럴리티 인코딩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어쨌든 셀프 어텐션만 사용을 하면은 사실 이 노드가 이렇게 랜덤하게 그냥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 되어 있을 때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그냥 다 같은 노드예요. 이제 시작은. 근데 우리가 그래프의 특징을 나타낼 때 사실 이 1번 노드가 허브 노드라고 하면은 이 1번 노드의 센트럴리티를 더 높여줘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영향력이 얘가 제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향력이 높다라는 걸 반영을 해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센트럴리티 인코딩을 인풋으로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디그리를 기준으로 센트럴리티를 설명을 했고요. 그럼 센트럴리티 인코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엣지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0일 거고 우리가 맥스 디그리를 계산을 한 다음에 0, 1, 2, 3, 4 이런 식으로 수치형 자료가 있는데 각 수치형의 인덱스를 따라서 이렇게 인베딩을 그냥 이거 학습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방향성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방향성을 고려를 해서 방향성에 따라서 테이블을 두 개를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인디그리 같은 경우에 인베딩을 가지고 오고 요런 식으로 만약에 가지고 와서 요거 두 개의 썸을 통해서 센트럴리티 인코딩을 표현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제 노드 피처가 학습이 되고 센트럴리티 인코딩이 같이 합쳐졌으니까 이 노드 간의 중요도도 학습이 되고 그리고 의미적인 유사성이 이제 사실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이거 되는 거고 노드의 중요도를 같이 고려할 수 있는 거죠. 이 노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센트럴리티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셜 인코딩입니다. 스페셜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 고차원에서 표현되는 이 노드의 위치 정보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설명했던 걸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프 구조에서는 유클리디언 공간에서 얘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고차원에서 표현되는 위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대적인 위치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최근에 버트에서 다른 버트 논문에서 사용했던 렐러티브 포지셔널 인코딩 있죠? 그 렐러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이제 상대적인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이 노드 기준으로 이 엣지는 몇 스텝으로 갈 수 있냐 이런 걸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쇼티스트 패스라고 사전에 다 계산을 해 둡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 계산된 거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그 노드 간의 이 맵을 계산을 해서 뭐 0, 1, 2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 스텝을 계산한 다음에 이 값을 인코딩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한 것 자체가 이제 그래프의 그 고차원에서 그래프가 관련된 구조적인 정보를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엣지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그 노드뿐만 아니라 엣지도 많이 그 학습을 할 때 사용이 되면 좋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자 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1중 결합이 있고 2중 결합이 있고 3중 결합이 있는데 사실 이 엣지를 그냥 연결됐다라는 바이너리 여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얘는 1중 결합을 표현하고 있고 얘는 2중 결합을 표현하고 얘는 3중 결합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엣지의 엣지를 또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이제 시작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논문에서 제안하는 엣지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조금 특이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1, 3, 4를 지나가는 엣지를 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1번 엣지가 가지고 있는 노란색 피처가 이니셜라이즈 되는 이 피처가 있을 거고요. 그 쇼티스트 패스 중에서 얘는 첫 번째죠. 첫 번째 SP1 쇼티스트 패스의 첫 번째가 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스칼라 값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엣지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엣지도 원래는 이니셜라이제이션 되어 있는데 얘를 또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이거는 두 번째니까 이게 뭐 두 번째 어떤 가중치를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E1, E4가로 되는 스칼라 값 하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 값이 여기에 있는 요 해당하는 하나의 값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엣지 인코딩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식의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엣지의 특징, 첫 번째를 반영하는 게 엣지가 이게 어떤 피처인가, 어떤 엣지인가를 뭐 예를 들면 일중결합이면은 일중결합을 표현한 거, 여기 만약에 이중결합이었다 하면은 이중결합을 표현을 하려고 했다라는 의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중치를 두기 위해서 첫 번째 쇼티스트 패스의 피처다, 이런 거를 조금 구조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본 논문에서 사실 제한된 건 아니고 다른 논문에서 제한된 방법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차용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리드아웃 펑션, 제가 앞서서 계속 얘기했죠. 그래프 노드를 표현한 다음에 이 노드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다시 하려면은 리드아웃 펑션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벌추얼 노드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벌추얼 노드를 전체 노드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엣지 전체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슈퍼 노드라고 하면은, 이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가상 노드를 하나를 연결하고 있었던 이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이 벌추얼 노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가 버트에서 CLS 토큰이 하는 역할이랑 비슷한데, 결국은 CLS 토큰이 시퀀스 자체를, 우리가 대표하는 시퀀스 자체를 표현하는 벡터로 사용이 되어서 뭐 그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랑 똑같이 이 노드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연결된 노드에서 사실 정보를 얘는 모든 노드에서 다 정보를 받아오게 되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 자체에 노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받아오기 때문에 그래프를 대표하는 노드가 된다. 그래프를 대표하는 노드다. 그러면 이게 뭐죠? 결국은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한다는 게 그래프를 표현하는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방법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벌추얼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사용했던 뭐 스페셜 인코딩 이런 것도 다 사용을 하고요. 쇼티스트 패스가 다 1이겠죠. 그러면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다 풀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벌추얼 노드를 통해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표현하게 되고요. 사실 이제 트랜스포머 블럭 를 사용하는 방식인 셀프 어텐션이 없이 벌추얼 노드를 개념을 사용하는 방법도 뭐 GCN이나 이런 데서 제한이 됐었는데, 사실 이거를 GCN에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오버스무딩 문제가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전체 슈퍼 노드가 있는 것 자체가 그 노드의 오버스무딩에 당연히 직결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결국은 적절한 웨이트를 사용을 하면은 그래프를 나타낼 때 여기에서 이게 얼마만큼 걸리는지 이거를 적절하게 조절을 잘 하면은 그래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노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 및 결과를 보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벌추얼 노드를 사용한 여부가 이제 VN이고, 기본적으로 벌추얼 노드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조금 더 좋은 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GT라는 방법은 트리플 AI 2021 워크숍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트랜스포머 블록을 사용한다는 점은 본 논문이랑 똑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이게 아마도 여기에서 아이젠 밸류를 통해서 그 스페셜 인코딩을 사용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데이터는 OGB LSC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화학 결합 데이터셋인데 제가 뭐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하는 태스크인지. 그래서 이제 그래프 화학 그래프 구조가 뭐 이렇게 있을 때 이 화학 결합 그래프를 보고 이거의 무슨 에너지 값을 리그레션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여기선 수치로 나오는데 맥스 민의 무슨 에너지가 있고 요 사이의 값의 차이를 이제 리그레션 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여기 제가 설명 달아놨는데 이 값을 통해서 사실 이 화학 분자 구조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신약 같은 것도 우리가 찾아낼 때 뭐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사실 이제 그래프 프리트레인 버트 같은 걸 비슷하게 사용을 하려고 다른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시킨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인퍼런스 시켰을 때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한번 보여줬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실 여기 이제 노드 단위로 뭔가 이루어지는 노드 리프레젠테이션 대표적인 방법들인데, 이 방법들은 로스가 그러니까 MA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 걸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를 쓰면은 이게 성능이 조금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27번 방법인 이것도 사실 트랜스포머 방법론인데, 이건 제가 다음번에 뭐 기회가 되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결국에는 그래프 단위로 뭔가가 되는 학습은 사실 이 그래프를 표현을 잘 했지만, 그러니까 노드를 잘 표현했지만 결국은 리드아웃이라는 펑션이 있을 거고, 이 펑션을 또 학습을 시킨 다음에 표현을 시키잖아요. 이걸 그대로 들고 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냐면은 이 도메인에 오버피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무조건. 이 도메인에 리드아웃이 ZINC라는 거에 학습 오버피팅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용되는 게 보통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사용을 하죠, 사실. 다른 이런 태스크 똑같이 사용할 때.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과정을 없애버림으로써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다른 방법들과의 비교를 해봤는데, 본 논문에서 제한된 스페이셜 인코딩, 센트럴리티, 그리고 이거는 이 노드 엣지 인코딩을 하는 방법에서 이제 애그리게이션 방법이나 아니면은 그 썸을 하는 방법을 엣지를 더하거나 컨캣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보다 본 논문에서 제한된 방식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은 이제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노드를 대표하는 방법인 GNN을 사용한 것보다 트랜스포머 방법을 사용한 게 훨씬 좋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그래프의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적용시켰고, 이 세 가지 방법이 메인 컨트리뷰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방법이 사실 작은 사이즈의 그래프에서는 어느 정도 계산 복잡도가 낮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있을 건데, 이게 사실 라지 그래프로 갈수록 계산량이 이렇게 어노테이션 이렇게 n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 복잡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뭐 스파스 트랜스포머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도 아마 해결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 한번 또 진행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트럴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센트럴리티가 있는 걸 앞서 얘기해 줬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적용해 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샘플링 전략이 사실 노드 리프레젠테이션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거를 하려면은 이제 샘플링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샘플링 과정을 좀 노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방법도 적용한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은 연구일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